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수요일부터 고정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박사 1호십니다. 박사 1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오늘 모신 안찬일 박사님을 제가 KBS에 있을 때 패널로 이렇게 모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락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거나 하면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 오늘 제가 멸콩TV 첫 고정 진행을 하면서 첫 손님으로 안찬일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사님은요, 자, 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78년도 79년도. 예. 79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셨고요. 대한민국에 오셔서 정치학 박사 학위도 따시고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기회를 잘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방송에도 많이 나가시고 북한의 실상을 아주 전문가적으로 비평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찬일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과 지금 러시아 푸틴이 지금 평양에 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내 우리 우파 정치 유튜브 또는 뭐 종편 이런 데서요, 너무 국내 정치만 매몰되어서 너무 소진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시야를 좀 인터내셔널하게 넓혀서 푸틴과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좀 재밌는 이야기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북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네. 지금 최근에 오물풍선, 일명 우리 주니어들은 똥풍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한이 왜 이 오물풍선을 왜 갑자기 이렇게 보내는 거죠? 글쎄, 그들의 명분은 우리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뿌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논리로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 작품은 말하자면 누가 그걸 기획하고 누가 집행했느냐 이걸 말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것은 이제 최근에 노동당 통전부에서 대적국으로 다운사이징된 대남 공작기관, 이 대적국이 이제 이걸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건 이제 국방성의 족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족공국이라는 건 족과의 공작을 한다는 심리전 부서인데, 말하자면 이 부서가 하는데, 이번 똥풍선은 말하자면 쓰레기 풍선은 그들 말로는 우리 대북풍선을 스톱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뭔가 또 다른 이 대남 공작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뭔가 반전을 노리는 그런 공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똥풍선 날리는 과정에서 김여정이가 등장하던데요. 그렇죠. 김여정의 역할은 어떤 걸로 봐야 되죠? 김여정은 이제 대남, 대미, 대외 모든 것의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이도 어리고 직책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지만 대남 공작 2020년에는 개성공단 관리사무소 이 벽을 몽땅 폭파시키는 것도 김여정의 명령에 의해서 국방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권한은 단지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그 파워를 가지고 대남, 대미, 대외 모든 정책에서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똥풍선의 말하자면 최고사령관은 김여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여정이 보니까 지난번에 개성에 있던 남북협력사무소, 그렇죠, 폭파할 때 보니까 엄청 충격을 줬죠. 네네. 그 폭파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 대북 관계가 그렇죠, 아주 경색 국면에 들어갔는데, 네. 김여정이 사실 김정은의 여동생, 예, 예. 친여동생. 예, 예. 근데 그러면 김정은의 와이프,
그 두 여인은 관계가 좀 어떤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대단히 그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바로 몇 년 전에 등장한 김주애, 예, 김정은의 딸. 딸. 그러니까 이건 뭐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들 속에서 뭐 그게 4대 세습이냐 아니냐 뭐 갑론을박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명명백백한 4대 세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74년 김정일이 최초로 등장해서 이 투톱 체제로 올해가 딱 반세기입니다. 예. 거기 익숙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뭐 자식한테 권력 물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네. 안 되지만 그 동네에서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노동신문에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뭐 800년 집권, 그러니까 2조 500년을 빗대서 800년 집권하더니 요즘 노동신문에는 심심치 않게 1000년 집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전주 김씨가 1000년 해먹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주 이 씨와 전주 김씨를 싫어합니다. 제가 전주 이가예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전주 이 씨는 뭐 내가 크게 싫어할 이유가 없지만 전주 김씨는 이 김일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주 김씨가 지금 내년이면 80년인데 네. 1대 김일성, 2대 김정일, 3대 김정은의 김주애까지 이제 여기서 또 누가 또 5대, 10대에서 저 1000년 해먹는 데니까 내가 전주 김씨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전주 김씨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우리 안찬일 박사님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쏟아집니다, 쏟아져. 북한에 너무나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똥풍선이요. 이번에 날아온 똥풍선들을 보면 그 비닐 안에 거의 수십 킬로그램의 쓰레기 덩어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자면 생화학무기나 이런 거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거는 넣지 않습니다. 네. 왜 안 넣느냐? 네, 왜 그런가요?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됐다. 이것은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제 강력하게 응징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서도 놓지 못합니다. 화학무기는 놓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이게 백색 공작이니까 흑색 공작을 한다고 할 때는 놓을 수가 있는데 노골적으로 놓지는 못할 거고 북한은 또 대한민국의 국력을 잘 아니까 무서워합니다.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또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 얼마나 또 강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니 북한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놓지 못하고 이번에 그 쓰레기자 말씀하신 쓰레기는 뭡니까? 활용하고 버리는 게 쓰레기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만든 쓰레기입니다. 만든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도 모자라는 게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남한하는 게 쓰레기지만 북한은 쓰레기조차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여정이 명령을 내리고 노동당 대적국이 나서고 뭐 국방성 적공국이 나섰지만 쓰레기를 모으려니까 쓰레기가 없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무슨 A4 용지도 하얀 게 아니고 어디서 누리시기에 한 거 쓰레기로 그야말로 쓰레기 감인 걸 네모나게 착착 오려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급히 김여정의 명령, 그 북한 사회라는 게 바로 저렇게 조작되고 그런 나라라는 걸 그들이 쓰레기를 통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제가 사실은 그 똥풍선 날라왔을 때 담배꽁초가 많이 있었고 뭐 심지어는 가축의 분변 뭐 이런 것까지 있었다고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쓰레기 보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쓰레기조차도 가공해서 만든 쓰레기다. 야, 저거 담배 엄청 피겠는데 그러면 담배 꽁초 만들려고? 그나마 이제 처음에는 꽁초를 이제 평양시에서 긁어 모으니까 좀 긁어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담배 꽁초도 없습니다. 담배 꽁초도 귀하니까 어쨌든 담배 꽁초도 북한에서는 다 북한이 재밌는 건 이 흡연 연령이 최고로 낮은 게 북한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뭐 남미 나라가 아니고 애들이 낙이 없으니까 담배꽁초 다 주워 피우기 때문에 처음엔 긁어 모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풍선에는 담배꽁초가 거의 없었습니다. 긁어 모을 수가 없었죠. 그렇군요. 역시 우리 안 박사님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이 똥풍선의 실체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에 천안함 피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그렇고 본 타격을 하기 전에 미리
성동격서식으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때리는 이런 전술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똥풍선을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도발을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뭐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똥풍선이 날아온 뒤에 지금 휴전선에 북한군이 막 100명, 200명, 뭐 심지어 포크레인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지뢰를 매설하고 장벽을 쌓고 지금 뭔가 전 전선이 지금 완전히 공사장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똥풍선을 통해서 뭔가 에드벌룬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에서 뭔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아마 푸틴이 왔다 간 다음에 네. 뭐 돈도 주겠다, 식량도 주겠다, 무기만 잘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 돈 받아다가 이제 전선을 국경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전선에서의 지금 지각 변동은 똥풍선의 에드벌룬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 휴전선 2부, 그러니까 휴전선이 중앙에 MDL이라고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가 거기가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2km 안에 지금 그 북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야 우리 한국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지뢰가 터져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랬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 우리 윤곽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네. 국군이 또 첨단이 감시 장비, 촬영 장비로 다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뢰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북쪽 MDL의 북한의 2km 안에는 민경대대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민경대대가 무슨 말이죠? 민경대대는 이제 북한군은 DMZ를 지키는 부대를 민사행정경찰, 우리는 민정경찰이라고. 예, 그래서 그 부대만 들어와야지 그 나머지가 들어올 경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이걸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군은 지금 100명, 200명 막 무리로 들어오고 포크레인이 들어와도 군사정전위원회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뢰가 터졌다는 건 공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공병이 들어오고 측량 부대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정전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안 하고 있고. 근데 지뢰라는 게 그 북한이 말하는 이제 우리 대인 지뢰, 북한은 그걸 반보병 지뢰라고 합니다. 이 반보병 지뢰가 터지면 발목이 잘라지거나 뭐 한두 명이 뭐 눈알이 멀거나 이런 사고 나지만 이제 대전차 지뢰, 북한은 그걸 이제 반땅크 지뢰라고 합니다. 이게 터지면 한 10여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폭풍이 세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사를 하려면 지뢰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 지뢰라는 게 정말 50년대 중반 이후 전선이 교착되면서부터 정전이 되면서 매설한 거라 이 뇌관 부분이 전부 녹이 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병이 그 뇌관을 뜯어내려고 뭐 작업을 하다 보면 터지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터지면 그 주변에 있던 10여 명이 그냥 바람에 날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제가 있을 때도 저는 서부전선 제1땅굴 고랑포 땅굴에 거기서 근무하다 왔으면 이게 공병이 사고가 나면 원래 공사를 스톱하고 3일 동안 원인 분석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현장 지휘관은 이제 노동연대, 사회 노동교과서 같은 데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공사를 그걸 중단하지도 않고 사람만 실어내가고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뭔가 공사 기한을 줬다는 겁니다. 7월 27일까지 이걸 지뢰 매설하고 방벽하고 다 하라. 그러니까 이걸 멈추면 김정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니까 전루들이 쓰러져 나가도 저 공사하는 건 저 북한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하면서요, 참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그 안찬일 박사님이 북한군에 계실 때 민경대,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군은 민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제가 카투사 민정경찰이었거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연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만났네. 이 민정경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유엔사 협정에 따라서 거기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민정경찰 패치를 달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민정경찰. 그래서 DMZ 폴리스라고 민정경찰 패치를 달고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계급이라든지 이름 다 가립니다. 예, 민정경찰 이것만 달고 들어가죠.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저는 판문점 주변에 있었는데 제3땅굴 주변 여기 우리 안 박사님은 제1땅굴 주변에 우리 북한군 그 군생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한 10년 근무하셨나요? 예, 10여 년 근무했는데 아니 게 아니라 이제 민정경찰 저는 민사경찰 아닙니까? 우선 북한에서는 우리도
제가 국군 처소에 늘 국군하고 마주서 있었지만 가까이 있지는 않고 딱 국군 집회에 오니까 국군을 만났는데 이거 남남북녀라고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겁니다. 다 우리 이 앵커님처럼 잘생기고 그런 분들이어서 저는 이건 남쪽에서는 아마 최전방이니까 다 잘생긴 사람만 골라다난 모양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후방으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단사령부에 와도 다 남쪽 사람이 잘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 민사경찰에 가려면 이제 출신 성분을 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3,300 고압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지뢰 길도 알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길도 시간도 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오니까 자기네가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다 놓기 때문에 거기서는 흔히 조종사와 그 민사경찰의 출신 성분은 똑같다. 대우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 걔들하고 출신 성분이 같아야 되고 대우는 그 DMZ 안에 병사들의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노르마가 있습니다. 뭐 1호 노르마, 2호 노르마가 있는데 보병 연대장 노르마와 똑같은 노르마가 뭐죠? 식사 그 칼로리를 노르마라고 표시하는데 그 칼로리를 보병 연대장과 똑같은 칼로리를 보장해 줍니다. 잘 먹여주는. 잘 먹어주. 뭐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북한 경제가 무너지니까 지금은 어렵다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조금 먹는 것이 이렇게 애로는 없었는데 그건 탈북해 버릴까 봐. 잘해줘야 도망을 안 가니까 잘해주는 거지 뭐 걔들이 이뻐서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 계실 때 그럼 70년 초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70년 말에까지 이제 거기서 근무하다 제가 이제 넘어왔어요. 예. 우리 안 박사님은 제가 방송 전에 여쭤보니까 고향이 신의주 쪽에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전방에 오신 거죠. 저도 사실 부산이었는데 최전방으로. 너무 오늘 좀 비슷해서 제가 참 희한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군사 분계선을 좀 침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북한군 그 근무하실 때 그 군사 분계선을 이렇게 월경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때는 김정일이가 이제 짓고 나면서 군사분계선에서 웬만하면 남조선 군인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특별 지시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군사분계선에 나오는 일이 적었는데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은 그저 가시줄만 두 줄 있기 때문에 말뚝은 이제 간격별로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한글과 영어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저도 총을 들고 북한 지피를 떠나서 정면으로 가지 않고 북한군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일로 가는 차다 90도 꺾어서 우측 지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딱 넘을 때 뭐 저도 그게 장애물이 큰가 했더니 그냥 가시줄만 두 줄밖에 없으니까 다리 먼저 넘겨놓고 허리 이렇게 해서 살짝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쪽에서 26년 살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이제 고향, 가족, 북한은 영원히 작별이니까. 그래 넘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거기까지 많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수상한 겁니다. 뭔가 통로를 내고 있다는 거고 또 장애물을 만드는데 그 나오는 군인들이 적어도 군사분계선에 접근한다는 애들은 민사행정경찰, 민경대원들이지 보병이 거기까지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입자고 하면 도망쳐버리면 끝장나기 때문에 근데도 자꾸 넘어온다 이건 뭔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군이 지금 아주 예리하게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왜 그러는지 언제까지 그러려는지 이걸 우리가 좀 잘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댓글 보니까 KEH님은 저희 아버님 고향도 신의주네요. 145 태태 오심. 네. 신의주와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만났네요. 호시절님.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똥풍선이 날라오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야 그럼 우리 대북 확성기 틀 거야 했는데 지금 대북 확성기가 이제 저도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기상을 매일 해서 국회 개양식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국회 개양식을 딱 할 때 저 개성 쪽에서 이 대남 방송이 쫙 나와요. 뭐 위대하신 이러면서 쫙 나옵니다. 행진곡처럼 나오는데 그때 같이 옆에 있던 미군들이
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렇죠. 굉장히 행진곡, 약간 러시아풍의 행진곡이잖아요. 오, 예, 예. 그러니까 야 지금 신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저 프로파간다야. 선전선동 이러면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는데 이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가는 대북 확성 예. 있잖아요. 이걸 북한군 젊은 북한군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죠? 저는 이제 한 10여 년간 그 대북 방송을 확성기 방송이죠. 예. 뭐 거의 이제 눈 뜨면 듣고 심야에도 듣고 그걸 쭉 들으면서 군복무를 해서 그게 하나의 큰 위안이고 즐거움이었고 정보 수단이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 딱 한 번 멈췄던 것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딱 그 서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북한 대남 확성기도 그러고 남쪽 확성기도 그러더라고요. 그 멈추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는 이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죠. 멈추기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데 북한은 안 지키고 불어댔습니다. 쭉 불어대다가 그걸 듣다가 이제 왔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그 도발이 자꾸 수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한번 딱 겁을 주기 위해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 군인들은 이걸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대북 정책이 그렇습니다. 김정은 뭐 김여정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북한 국민이 좋아하느냐, 북한 군인이 좋아하느냐. 확성기 방송도 북한 군인이 좋아하면 해야 된다 이거죠. 북한 전선에 지금 북한군 119만 명의 거의 70%가 전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들은 다 이제 한류 문화에 익숙이 된 군인들이고 또 북한은 전선 군인들은 대체로 후방에서 데려오고 그렇죠. 저 전방 주민 자녀들은 후방으로 배치하는 그런 이게 교체 이런 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들으면 그걸 바로 또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후방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걸 전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심리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심리전의 전은 뭡니까? 이게 배틀, 전쟁한다는 전자 아닙니까? 이걸 문명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문명전. 그 전은 싸움 전자가 아니라 전달할 전. 우리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문명을 북한에 전달하자. 그래서 문명전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요. 그때 그 이승환이라고 가수가 있었는데 그 이승환 가수의 뭐 이 노래를 막 틀어주고 했거든요. 지금 사실 북한의 이제 젊은 청년들 군 복무하는 휴전선에서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뭐 BTS 이런 노래 틀어주면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BTS라든지 지금 뭐 임영웅이라든지 임영웅. 대한민국의 이 문화적 말하자면 흡수력하고 북한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좀 제약을 받고 뭐 반동문화 사상 배교법이니 무슨 청년 교양법이니 나와서 통제는 많이 하죠. 그러나 노동당 고위 간부들 그 자제들부터 그걸 다 듣기 때문에 다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 전방에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 BTS나 무슨 임영웅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뭐 하춘아라든지 이미자라든지 뭐 나라든지 하춘아, 이미자. 뭐 신고산 타령이니 찔레꽃이니 그런 노래 많이 그때 배웠는데 그때는 그 신고산 타령 찔레꽃이 북한도 해방 직후 부르다가 그걸 노동당이 못 부르게 해서 모르다 보는데 남한에서 남조선 이게 방송이 나오니까 우리가 재밌게 들었는데 근데 북한도 지금은 신고산 타령을 또 공개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찔레꽃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그 전파를 북한에 발사해서 뭐 우리가 뭐 문명은 철길을 따라 이동한다. 이건 뭐 16세기 얘기지만 지금은 전파를 따라서 북한의 문명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국에 이제 한 27년 근무를 했잖아요. 이 방송이란 것이 상당히 이게 영향력이 한 번 갈 땐 모르는데 10번, 100번, 1000번 들으면은 쇠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러시아 혁명이나 뭐 저기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권을 딱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게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라디오 방송사에서 이거 읽어 하면 이제 읽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대북 확성 문명전 오늘 안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문명전 대한민국의 문명을 전달하는 그걸 해주면 지금 DMZ의 우리 안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한 70% 북한군의 한 병력의 한 70%가
DMZ 휴전선 전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군복무를 마치면 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면 이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야 솔직히 내가 말이야 DMZ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 노래도 듣고 임영웅이도 듣고 뭐 BTS도 듣고 기상정보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기상정보. 네. 기상정보를 왜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 대한민국 확성기에서 나오는 기상정보는 한 90%가 맞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하는 기상정보는 한 70%가 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는 쪽에 저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안 박사님이 70%는 맞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70%가 구라랍니다. 그러면 북한의 기상청의 기상정보는 한 20-30%의 정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기상청은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리고 뭐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런 걸 다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주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 버릴 만한 게 없고 예. 다 유용합니다. 예. 예. 참 저는 특히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전선 인근에 군복무를 하러 온 북한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제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남 방송을 듣거나 또는 아무래도 접경 지역에 와 있으면 한국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에 북한을 탈출하게 된다면 참 어떻게 보면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이팔 청춘이 좀 오래 살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고 체험하고 남은 인생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한 이 유튜브 방송이 또 어떻게 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은 진짜 우리 조국입니다. 왜? 정당하고 발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지금 4대 세습을 제가 아까 전주김씨를 좀 욕했습니다만은 3대 세습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4대 세습하는 봉건 국가입니다. 솔직히 74년 김정일이 등장하기 전까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 꽃제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습이라는 게 얼마나 반문명적인가 하는 걸 이 김정일이 등장하고 나서 이게 생겨났고 김정일이 안 나타났으면 고난의 행군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맞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 불러다가 돈 좀 얻어서 어떻게 당면하게 밀가루나 저거 먹여줄 수 있지만 그 체제는 언젠가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조국이니까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건 정당한 일이다. 저는 그걸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이 방송을 혹시라도 중국에 있거나 또는 이게 또 녹화 과정이 되어서 USB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북한 청년 여러분, 제가 30여 년 전에 DMZ 판문점 인근 보병부대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자, 대한민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여기 오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짜장면이라고.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BTS도 있고 야구 경기장 야구도 볼 수 있고 너무 우리 안 박사님처럼 또 여기 오시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박사를 따시면 됩니다. 박사 따시면 대학 가서 강의할 수도 있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아주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 방송을 혹시 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환영! 짜장면 같이 먹으러 가실래요? 좋은데요?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제가 오늘 정말 안찬일 박사님을 잘 모셨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지금 러시아 푸틴이 지금 평양에 와 있어요.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늦게 왔죠? 글쎄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적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영공으로 자기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바로 군사분계선 남쪽에는 이 세계 최강국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푸틴은 더 겁이 많은 사람이다. 김정은이가 겁이 많아서 웬만한 비행기 못 타고 그 방탄 열차만 타고 다니듯이 그렇군요. 아마 무슨 자기 스케줄이 바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북한이라는 게 뭐 그렇게 전략적 가치가 사실 군수공업 내놓고는 푸틴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갈수록 그 나라에 머무는 시간 이걸 줄이고 또 뭐 정상적인 스케줄보다는 조금 변동을 줘서 변칙적으로 평양에 내리겠다. 그래서 뭐 새벽에 그렇게 내려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 결례죠. 지금 제가 어제 저녁부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연합뉴스라든지 여러 매체에 들어가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보고 있었는데, 원래 그 푸틴이 평양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이 자정쯤이었습니다. 자정쯤. 근데 오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2시쯤 도착했더라고요. 예. 그 전용기를 타고 이제 시베리아 극동까지 왔다가 기다렸다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외교적 결례죠. 원래 그 푸틴이 외교적 결례 선수입니다. 선수.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시간 어기는 걸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 2시간 정도 늦은 시각에 평양으로 이 전용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경호 측면도 있고, 그죠? 상당히 우리 안 박사님이 지금 아주 촌철살인으로 때리고 계신데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언제 쿠데타가 날지 모르고, 언제 암살이 날지 모르고, 언제 또 반군들이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경호 측면에서 겁을 내요. 그래서 김정일도 그랬지만 이 방탄차, 방탄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김정은이 한 5, 6년 전에 싱가포르 갈 때도 기차 타고 갔잖아요. 베트남 갈 땐 그죠? 기차 타고 갔고, 그죠? 싱가포르 갈 땐 비행기가 없어서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를 빌려서 타고 갔습니다.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를 빌려 타고 이 북한 체제가 사실 자주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 갈 때는 남의 비행기를 또 빌려 타고 가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푸틴이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평양 갔다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가는데 무려 1700km, 2박 3일의 강행군인데 푸틴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글쎄, 원래 지난번에 한 열흘 지났나요? 취임식 직후에 이제 베이징에 가서 중국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이번 중국 갔다가 북한에 바로 들렸다 가는 문화이다 했는데 들리지 않고 바로 모스크바로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마 외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로 시진핑이 북한에 들리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당신이 여기 왔다 북한 가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체면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군수공업 기지로서의 북한,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요거는 그냥 한 20시간씩만 할애하면 자기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중국에 큰 파이를 줬다면 베트남과 북한은 그저 한쪽씩 쪼개서 이제 주는 식의 파편 외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이 파편 됩니다. 외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니까 뭔가 좀 공부가 확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 문제나 이 러시아 문제는요, 이 북한을 잘 아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계신 대학 교수님들은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안창일 박사님은 너무 실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1시간 들으시면 공부 엄청 되는 겁니다.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발표는 북한이 이 포탄을 한 140만 발 보낸 것 같다. 러시아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 400만 발 보낸 것 같다.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에 실을 수 있는 포탄을 보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엄청난 포탄을 우크라이나는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러시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무기와 러시아 무기는 호환이 되지만 러시아는 이제 재빠르게 현대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재래식 포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근데 북한 거는 이게 정말 다 녹슬어 있지만 재래식 무기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쓸데가 없었는데 러시아 전쟁에 이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주로 이제 방사포탄, 박격포탄, 탱크포탄 이런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만 개의 컨테이너가 넘어갔다면은 이게 북한의 창고에 있는 건 거의 다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푸틴이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창건된 이후에 북한을 찾는, 그러니까 물론 2000년에도 한번 왔습니다만 예. 똑같은 사람이니까 최초의 지도자입니다. 예. 스탈린도, 물론 스탈린은 53년에 죽었지만 그 외에 뭐 흐리쇼프니, 브레즈네프니, 안드로포프니 이 사람들이 북한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북한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뭐 주얼라이라든지 동샤오핑, 장쩌민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갔지만 중국의 이런 황제 러시아의 이런 지도자는 안 왔는데 푸틴이 오는 건 단지 그 포탄을 더 잘 만들라고 이거 이제 독려하러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우리 아이고, 이거 뭐, 슈퍼챗을 여러분이 모르셨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보 우파님, 멸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또 두 분이 더 계신데, 제가 성함을 나중에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사투리도 귀에 익습니다. 지금, 푸틴이 북한에 와서, 우리 안 박사님 지금, 우리 평양 쪽 사투리이신 것 같은데, 포탄을 잘 만들라고 해서 지금 푸틴이 온 것 같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푸틴 자체가 지금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뭐 러시아 말로 짜르라고 하죠. 짜르 황제. 이 짜르 황제 격인 푸틴이 평양에 왔다는 것은 이미 오기 전에 협약서는 이미 내용이 다 이미 쓰여 있는 거죠. 오늘 사인하러 온 겁니다. 오늘 오후쯤 아마 사인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지금 흔들흔들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오늘 최고의 빅뉴스는 푸틴의 평양 방문이에요. 네.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4년 만에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한반도 평양에 온 것은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소련 시절에 뭐 스탈린, 뭐 브레즈네프, 뭐 후르시초프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평양에 온 적이 없어요. 한반도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푸틴이 20여 년 전에 온 것은 그 김정일과의 어떤 뭐 만남을 해서 온 것인데 그때는 뭐 그걸 이제 조소 협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온 것은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신냉전을 알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신냉전에 이게 말하자면 소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푸틴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 세 사람은 과거 냉전 시대 지도자였던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김새조차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이 지금 궁합이 맞지만 시진핑은 푸틴과 김정은이 가까워지는 걸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과 갈등이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한중 포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고 푸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푸틴이 와서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조약 말씀도 하셨지만 그 1996년도에 폐기됐던 아까 61년도에 맺었던 군사적 자동 개입을 이번에 완전히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 조약에서는. 그리고 아마 이제 몇 시간 동안 푸틴과 김정은의 단독 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볼 때 예측하건데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틴이 우리가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그때 자네도 핵무기를 잘 준비해 놓으라. 왜? 거기서 이제 핵무기가 터지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네가 핵무기를 잘 준비해 놓으면은 여기 미군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일본을 향해서 괌을 향해서 몇 방울만 쏴달라. 그러면 전략적인 전략 무기들이 있는 비완빈이 있는 괌에서 미군이 출격을 못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저 푸틴의 방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중대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안 박사님이 굉장한 지금 관측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은 파트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자, 가령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 사실 여러분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재래식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포탄 155mm 포탄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십니다. 근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재래식 무기 포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원식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 400만 개,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가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핵 잠수함 뭐 이런 거요.
그리고 항공 기술, 뭐 ICBM 뭐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박사님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지금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어서 뭐 소형 핵탄두라든지 이런 걸 러시아에서 야, 이 전쟁 끝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만 쓰자, 하나만. 하나만 쓰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도 핵무기가 지금 유럽의 어떤 연구기관에 의하면 한 50개에서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쓰게 되면은 전 세계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웬만해서는 안 쓰겠지만 히든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도. 왜냐하면 그 유럽 국가들의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던 거에 잠시 스탑됐다가 지금 다시 또 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지원이 이루어지면 젤렌스키가 힘을 얻어서 러시아를 압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코너에 몰리면 푸틴이 쓸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핵무기가 터지면서 동북아시아에서도 김정은이가 그 보조를 맞춰준다면 이게 자유세계가 이게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지금 한 50여 명만 더 들어오시면 1000명이라는데 다 들어오세요 그냥 지금. 이거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이 한반도 이 국제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 박사님 이 관전평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걸 보시면은 잘 이해가 돼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방송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공장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일반 인민경제가 있고 군수경제인 제2경제가 있거든요. 결국 자체로 쓰는 경제보다 이제 러시아에 공급하는, 팔아서 외화를 보는 제2경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후방 기지로서의 북한. 이렇게 이제 탈바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안 박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어제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 저녁 늦게 안 박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분야를 아는 것보다 안 박사님이 훨씬 많이 아시니까 했더니 안 박사님이 딱 처음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북한이 군수공장 나라가 된다. 아, 이거구나, 이거.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할게요.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15년 동안 좌파 정부가 있어서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햇볕을 쬐어주면 옷을 벗는다. 그래서 대북 지원을 많이 했죠. 대북 지원한 결과가 지금 북한의 군수공장 국가가 되면 이거 우리 앞으로 이 대북 정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좌파 정권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통일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거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앞으로 그냥 러시아 포탄 만드는 공장 노동자로 그냥 영원히 전락하는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진짜 큰일인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이 어떤 지금 내용을 발표할까? 지금 언론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게 무슨 말이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건 거의 군사 동맹을 포함한 경제 동맹, 다른 과학 기술, 관광까지 같이 가자 이제. 러시아가 당신네 살려주겠다. 사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가만히 놔두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밧줄을 던진 겁니다. 푸틴이. 왜 던졌냐? 김정은이가 이뻐서 던진 게 아니라 무기 생산 기지로서 북한보다 더 저비용, 고질적인 게 없다 보니까 밧줄을 던져서 살려줘서 자기는 무기 생산해서 유럽 제패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속담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김정은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한반도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평화 통일해야 되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김씨 4대 세습, 이 천년 간다, 이런 소리, 들을 만한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유심히 오늘 본 게 있는데, 이 평양 시내에 푸틴 이런 사진 같은 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해방 전후에 스탈린 사진 붙이는 거 똑같잖아요. 마르크스 스탈린 사진 붙은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선전선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파간다가 워낙 당이라는 건 이 공산당 전체주의는
조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이 선전선동이 강하니까 이번에 뭐 이 푸틴의 평양 방문을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 또 내구력 강화하는데 이보다 더 극초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또 김여정으로서는 이게 살판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화도 내걸고 뭐 푸틴이 선물한 아우루스 승용차를 끌고 나타나고 또 평양 시민도 김일성 광장에 대거 운집을 해서 마치 북한 2,500만 동포가 푸틴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근데 뭐 사실 북한 지역 주민들이야 푸틴이 오거나 말거나 뭐 저놈이 뭐 밀가루도 줬다는데 자기 한 줌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이게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 숨 넘어가는 북한 체제에 과거 시진핑이 좀 이렇게 수혈 바늘을 꽂아줬는데 이제는 시진핑은 서서히 수혈 바늘을 뽑고 이제 대신 푸틴이 이게 갖다 수혈관을 지금 꽂아놓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오늘 그 푸틴하고 김정은 간에 어떤 그 협정의 내용 중에 그 자동적 군사 개입. 네. 예를 들자면요. 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과 소련 공산당과의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적 군사 개입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김정일 시기에 폐기됐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평양 협정에서 자동적 군사 개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적 군사 개입이 들어가면 뭐 전쟁이 딱 났을 때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공군력, 해군력 이거 완전히 하늘에 미그 29 같은 건 우리 국군에서 볼 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경운기라 그러거든요. 경운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F-35A나 무슨 우리 F-5하고 붙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F-35A에다가 F-35B까지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공군하고 붙어도 안 돼, 해군 붙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벼랑 끝에 섰다는 게 바로 그런 면인데 이제 푸틴이 왔다 가면은 이제 수호의 뭐 47이니 이런 최신식 전투기도 아마 한 10대 20대씩 막 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이거 살아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도 무기를 공급해서 북한을 재무장시키고 전쟁이 나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러시아군이 육해공군이 자동 개입한다. 지금 마침 또 푸틴이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 중에 이 태평양상에서 러시아 해군이 지금 대규모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 우리가 이렇게 개입할 것이니까 김정인이 당신 안심하라. 이런 이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안보 역량이 증대되는 건 대한민국에 그만큼 안보 비용이 증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북한의 그 공군력이라는 건요. 비행기를 띄우는 거는 가능한데 그게 안전하게 착륙할까 이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낙하산 공수훈련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강풍이 부는데 공수훈련 하면 안 되는데 낙하산 그 공수해가지고 그 떨어지는 그 불쌍한 우리 북한 청년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의 전투기가 딱 경운기래요. 경운기 날아다니는 경운기. 근데 이 날아다니는 경운기를 날아다니는 벤츠로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게 푸틴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력이나 한미 공군 전력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동적 군사 개입이라는 건 상당히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동 군사 개입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도와주지만 평소에도 북한 현대화를 계속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면 러시아도 얻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포탄이나 무슨 미사일이나 이런 걸 얻어갈 뿐만 아니라 또 관광, 지하자원 이게 다 러시아로 이제 막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12만 명의 인력을 좀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했대요. 러시아 사람을요? 아니 북한의 북한이? 노동력을. 12만 명.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벌목장이나 건설장에 한 3, 4만 명이 나가 있는데 네네. 12만 명이 나가면은 이게 뭐 노동력이라는 게 군대에서 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호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공군기 해군 장비를 제공해 주면 재래식 전력 줄여서 가서 일 시켜달라. 러시아에 가서 그러면 외화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군요. 지금 뭐 여성 근로자들 중국에 나가서 봉제 공장에서 그 푼돈 벌어들이는 거 하고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건설에서 벌어들어온 돈은 이게 한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또 북한에 이게 말하자면 국력의 이게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도 위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말씀하시는 그 기본조약이 자동 개입으로 갱신될 경우 다시 북한은 냉전 시대에 살아나듯이 기사회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참 안보적 걱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북한군이요. 휴전선 부근에 지금 이 콘크리트 장벽, 네.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데 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뭐 저 유사시에 대한민국 저 전차 부대 뭐 진입을 막는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규모 난민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통일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갑자기 이 김정은에게 긴급 수혈을 하게 되면 우리 통일되기 힘들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글쎄 그 장벽이 참 곡조인데 네. 이게 이제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이 나온 이후에 지금 첫 작업으로 들어간 물리적인 차단벽입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김정은, 김여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킬레스건이 바로 대북 확성기방선인데 그걸 들음으로써 탈북의 충동을 제일 유발시키는 거죠. 네. 대한민국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벽을 쌓아서 뭐 탱크가 올라오는 걸 막겠다. 이건 사실 우리가 냉전 시대 전략이지 우리 탱크는 육지로도 안 들어갑니다. 헬기 그냥 매달려서 그냥 휴전선을 단숨에 넘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김정은이 그건 모를 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막는다는 건 이제 대량 탈북도 김정은이가 막고 그래서 이걸 휴전선에만 지금 쌓는 게 아니라 국경에도 이걸 쌓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만 쌓아서 또 마음이 안 놓이니까 거기다 전기철조망 치고 지뢰매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휴전선 155마일이 이미 3300볼트의 고압선으로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못 넘어오는 거지. 그거 안 막아놨으면 이미 북한 사람 뭐 수만 명도 넘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저런 지금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서 두 개 국가를 만들겠다. 결국 뭐 중국이 몽고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우리는 오늘 그걸 관광으로 지금 보지만 저게 북한이 만들어 놔서 좀 제대로만 만들면 통일된 후에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노동력 가지고 인적 자원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올해 장마에 다 떠내려가 버리면 관광 자원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거죠. 아, 네. 지금 이 대목에서요. 상당히 그 재미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한중 그 외교 관계자들이 지금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푸틴이 평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뒤흔드는 것이다.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중국이 어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어요. 중국 측 관계자는. 쉽게 하면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뭐 우호적으로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속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그 대련에 만들었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족족 그게 땅에 묻었던 거 구리로 다 파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 내걸었던 김정은과 시 주석과 이런 여러 사진들 싹 다 떼버리고 그 김일성 주석 사진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붙어서 저렇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김정은이가 정말 얄미워 죽겠는 겁니다. 자기네 물론 북한이라는 게 자기네 안보의 완충지대로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중국으로서는 순망치안이라는 이 전략은 변함이 없지만 자기네 말보다는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치졸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김정은이 정말 저건 뭐 망나니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말을 다 꺼내지는 못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점잖은 말로 외교적 이 립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마 속으로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이 지금 아마 애간장이 탈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국제 외교 정치학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아주 고단수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쉽게 하면 중국 카드, 러시아 카드를 가지고 네. 지렛대처럼 이제 중국 측에는 야 우리 저 다음 해봐 짜이찌엔 짜이찌엔 이러면서 러시아 쪽으로 지금 급속하게 붙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조건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김일성 시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일성 시기에도 네, 맞습니다. 그 세계 공산주의 국가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경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거의 40년 만에 네. 거의 유사한 형태가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벌어지는데 네. 앞으로 이거 신냉전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냉전 시기에 이제 등거리 외교. 네. 김일성은 중국에도 완전히 붙지 않고 러시아에도 붙지 않고 등거리 외교를 해서 살아남았고 이때 등장한 게 이제 이른바 주체사상 아닙니까? 주체사상. 근데 네. 김정은 시대 와서는 저 할아버지가 만든 건 다 없애버리니까 주체사상도 사실상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수정주의 국가라고 맹비난하던 지금 러시아에 찰싹 붙어서 그 무기를 팔아먹더라도 자기 체제는 유지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지금 생존 전략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중국이 뭔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경에서 세관을 통해서 뭐 이런 헬스 기계 들어가는 것조차 과거 같으면 들이보내 했을 텐데 지금 세관에서 야 이거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쇳덩어리야 통과시키지 말어 이렇게 지금 북한에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김정은이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지금 쉐리 댄스를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그 뒤에서 지금 어떻게 저놈의 다리를 걸어서 저걸 갈라놓느냐 이런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김정은은 각오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안 박사님이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와 푸틴과 쉘위 댄스 같이 춤 한번 출래? 이러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이 지금 아니 저게 뭐야 지금 큰일 났네 짜이젠하고 지금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애간장이 타겠죠. 자 그런데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입장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 대북 정책을 그럼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집권하고 한 3년 접어듭니다만 전략적 인내로 침묵해 왔습니다. 예. 북한이 뭐 미사일을 그렇게 쏘고 해도 인내하면서 참아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좀 어그레시브한 자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야 예. 된다. 물론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예. 이 심리전 말고 이제 문명전이라고 문명전. 하자 그랬죠. 예. 예. 윤석열 정부는 문명전을 펼쳐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면 중국이 좋아하고 그렇죠. 러시아는 싫어하겠지만 중국이 좋아하는 우리가 정책을 써서 김정은의 체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 지렛대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렛대가 10개도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확송기 방송, 대북 비라, 뭐 여기에다가 그렇게 뭐 강하게 자극적인 뭐 김정은 정권 타도하자. 굳이 이런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BTS, 뭐 이명웅 노래. 말랑말랑한 거. 말랑말랑한 거, 소프트한 걸 꽝꽝 불어넣어서. 아니, 그러니까 정권을 아예 제치고 북한 인민이, 북한 군인이 좋아하는 걸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북한 인민이 우리 인민이다. 네. 우리 주권상 우리 인민이니까 네. 우리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뭐 당신이 불쾌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다. 이런 좀 어그레시브한 대북 정책을 좀 하나하나 행동에 옮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우리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드 파워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BTS 노래 한 곡, 임영웅의 노래 한 소절이 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소련이 망하기 전에 미국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가 소련에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 그 모스크바 근처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 공연한 행사장에 거의 30만 명이 넘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왔는데 거기에 상당도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메탈리카 그 락 음악을 들으면서 군복 벗어 던지고 그냥 놀다가 헬기가 위에 날아다니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안 있다 소련이 망했습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네. 프리덤이 들어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체제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를 무너뜨린 방법 중에 가장 특효약은 자유. 네. 자유라는 프리덤을 집어넣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이고 우리 또 윤석열 정권은 또 보수파에서 만든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 멸콩 TV를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 유튜브 관리하는 또 행정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내용들을 오늘 많이 들으시고 정책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안찬일 박사님 같은 분 많이 모셔가지고 많이 히어링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 아주 어그레시브 아시죠? 어그레시브 아주 어그레시브 강력하게 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시가 됐는데 우리 방송 시간 잘 지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저를 데리고 오면 한 10분씩 더 방송시켜서 제가 한 번씩 힘들지만 즐겁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주 귀한 분 모셨었습니다. 우리 안찬일 박사님. 저도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는 거의 10여 년 만입니다. KBS에서 이렇게 뵙다가 오늘 멸콩TV에서 뵙게 됐는데 너무 좋았고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답변이 그냥 막 여러 군데서 터지니까 저도 상당히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 지금 푸틴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에 4대 강국이 펄쩍 뛸 만한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한반도 자동 군사 개입. 이거 발표되면요. 지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잘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저도 뭐 멸콩TV도 물론이지만 또 이영풍TV를 통해서 제가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청하겠습니다. 네. 예. 멸콩TV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방송을 오늘 안찬일 박사님과 저와의 대담은 여기서 끝내고 바로 다른 방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예. 자, 이분은 저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최진영 변호사님이 여기 딱 대기 중이거든요. 자, 우리 멤버 체인지 할까요? 가만히 계세요. 박사님. 제가 그 안찬일 박사님 정말 평소 때 정말 존경하고 우리 육군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말 그 귀한 말씀 해주시는데 오늘 방송 1000명 찍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멤버 체인지. 네. 앉으셔야 돼요. 여기 앉으셔요. 여기. 제가 또 앉아요? 잠깐 앉아가지고 또 우리 출연료 그냥 못 받습니다. 우리. 내일 줄 알았어. 자, 우리 한번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출연료 그냥 뽑아 먹으려고. 아, 지금. 그럼요. 아, 진짜 이거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네, 제가 지금 저희 멸콩TV가 정말 대단한 것이 제가 조금 전까지 KBS 1라디오 고성국의 전격 시사를 지금 하고 왔는데요. 네. 제가 들어가면서 동시 접촉사가 몇 명인가 물어봤습니다. KBS 1라디오의 동시 접속사가 1,300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동시 접속사가 거의 1,000명이 가고 있어서 멸콩TV의 시청률이 거의 KBS 시청률에 지금 화이팅! 맞가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친정 망하겠네, 이거. 우리 투제이님 기자님 너무 부려먹는 건 아닙니까? 아, 진짜 너 부려먹어. 아, 끼리야. 이 출연료 좀 인상해줘야 돼,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수요일 날 우리 이 기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든든하고 원래는 오늘부터 따로 해서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 코너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오면서 봤더니만 이게 1000명 뚫을 기세인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면 우리 이어가지고 우리 콩짝 다시 한번 맞춰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바로 그냥 화장실 갈 건데 제가 좀 참죠, 우리 최변 말씀을. 자,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하나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냐 요 주제. 그리고 또 하나 김정숙 딱 걸렸다. 딱 걸렸다.
김종석을 먼저 우리 서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재명이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편하신 대로. 우리 그럼 재명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법무부 CK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데 좀 오늘 대구에 형사재판을 하는데요. 우리 형사재판을 딱 하면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나갑니다. 그럼 피고인 홍길동, 변호인 법무부 CK, 담당 변호사 최진영.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당.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가 1948년 재헌국회가 서고 나서 거의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수십 년을 좀 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당 발전사에서 아주 심각한 오점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 방송 이재명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보실 텐데 정신 차리세요, 정말. 왜냐? 민주당에 민주가 없어졌어요. 저 며칠 전 당헌 당규를 개정했는데 중앙위원회 대의원들 모아서 이제 거기서 통과시키는데 1번으로 통과시킨 게 뭐냐 하면 이재명의 당대표의 임기,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쫙 갈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을 깔아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토론자가 뭐 17명이나 있었는데 한 명도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진 민주당. 그럼 문 닫아야지. 그렇지.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 정이 없고. 우리 러시아에서 지금 평양으로 푸틴이 가는데 푸틴을 현대판 짜르라고 하잖아요. 짜르가 뭡니까? 황제. 그러면은 이재명이도 거의 뭐 푸틴 수준의 짜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이 되는 거죠. 당명을 바꾸세요, 당명을. 리짜이밍 당으로 리짜이밍. 당명을 바꿔야 돼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멸콩TV 보시고 좀 공부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더 진짜 골 때리고 황당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법사위 위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한 방탄 최고위원인 거지. 방탄 최고위원, 방탄 법사위. 아니,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재명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그렇지. 왜 국가에서 받는 돈으로 이재명이 법무부인을 만드냐 이거야. 이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좌파 세력들의 이게 특징이에요. 공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로남불, 자기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또 공사가 구분이 안 돼. 남이 뭐가 보수 세력 쪽에 누군가가 뭐 이 공금을 뭐 유용했거나 이러면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몰아냈잖아요.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이제 자기들이 권한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 원래 이 좌파 세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떨어지니까 바로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3억 원인가 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다며. 해외 자원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그 상임위 자리에서 누른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주식 매도 뭐 이런 거? 그거 어디서 많이 받는 코인 했는 배웠나? 예, 김남국이한테. 코인 국회의원들도 뭐 활기를 치는데. 그래요. 결국 그렇게 하고는 첫 번째 당대표 방탄, 그리고 또 국회의원 방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법사위를 방탄, 그 외곽 조직으로 지금 세우고 있고, 지는 돈 한 푼도 안 내. 다 나라의 세금으로 돼. 야, 이거 원래 정말... 이 좌파들의 속성이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예. 큰 정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많이 뽑고, 세금 엄청 걷어들여가지고, 펑펑 쓰는 게 좌파들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우파들은 작은 정부, 공무원 숫자 줄이고 세금 적게 걷고 기업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파 정부 시기에 잘 만들어 놓으면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홀라당 다 털어먹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아껴가지고 그렇죠. 세금 고간을 채워놓으니까 문재인이 가고 홀라당 빼가지고 그거 막 뿌려주면서 만약에 무슨 태평 성군까지 해먹은 이가 진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KBS도 똑같았어요. 전임 그 고대영 사장이 그 박근혜 정권 때 사장이었는데 그 돈 세이버 해가지고 새로운 신사옥을 만들겠다고 한 1,000억 가까운 넘는 돈을 캐시로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뒤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공영방송 장악되고 나서
양승동 시기 와서 그 천억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돈이. 돈 어디다 쓴 거야? 돈. 응? 어디에 갖다 쓰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공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 또 배외숙님 반갑습니다. 문재인 때 KBS 법카로 김밥 한 줄 사 먹어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2,500원. 우리 그리고 그 강규영 그 이사님 국민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꽹가리 치고 명지대 가가지고 학교 학생들 수업 못하게 했던 그 인간들이 지들은 다 튀어먹었죠. 지금 그 세력이 애완견이라고 그렇죠. 불리는데요? 애완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국회도 이재명의 애완견, 언론도 이재명의 애완견 만들어서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대한민국 전체 언론 중에는 이재명을 내심 지지하는 좌파 매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어제도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언론계의 은어들이 있습니다. 속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이 통용되는 속설이 있습니다. 아하. 기자 10명 끌고 갈래? 돼지 500마리 끌고 갈래? 이러면은 돼지 500마리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쉬워. 즉 이 말은 그만큼 기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네. 이 주관이 굉장히 애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어요. 크리티컬해요. 네. 그런 기자들 전체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한 말이 엄청난 이건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망언입니다. 망언. 그렇게 되면 좌파 진영에 있는 현장 열심히 뛰는 고생하는 그 현장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야, 리짜이밍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나와도 아주 불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의 남자 우리 이영풍 기자가 나와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진짜 우리 사설 다 봤는데 전국의 모든 주요 매체가 리짜이밍의 땡땡이설, 그러니까 언론계 땡땡이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딱 두 개, 한결에 경향이 사실 안 썼는데 전혀 안 썼다가 어제 썼어. 어제 한결에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야. 아싸. 이 텔레비전 많이 보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했던 내 보겠어라고 했던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한국언론인협회 바로 발표해요. 그거에서 주말 동안 안 하고 다른 언론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지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사과하라라고 요청하니까 드디어 한겨레하고 이게 그 경향도 리짜이밍 당신 그러면 못 써예 뭘 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수위를 현저히 낮췄지만 어쨌든 안 돼 예 뭐 이런 식의 월요일 날 우리 그 멸콩 TV에서 딱 지목을 했잖아요. 네. 자, 한겨레 경향 네. 사설 쓰는 거 보자. 안 나왔죠.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 최진영 변호사님과 그 이야기 했죠. 한국기자협회,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그렇죠. 성명 쓰는 거 한번 보자 했더니 화요일 오전에 떴습니다. 한국 PD연합회는 여전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한겨레 신문이 어제 사설을 썼죠. 그렇죠. 그 사설 내용을 보면은 뭐 앞에 뭐 너무 강경한 발언이다, 너무 이건 무례한 발언이다, 도가 지나쳤다고 하면서 네. 제일 끝 부분에 한 문단이 저는 여전히 한겨레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생각이냐? 평소 언론 자유를 외치고 윤석열 정권의 뭐 언론 탄압을 뭐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전제를 깝니다. 이준석도 어제 뭐 그렇게 했잖아요. 네. 방송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뭐 법인데 무슨 미래? 어떤 미래? 언론 자유하는 미래? 언론 자유 탄압하는 미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짝 걸치면서 사설을 썼어요. 그렇죠. 그 말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살짝 양다리 걸치기 그렇지. 하면서 여전히 속내는 그러니까 이재명 쉴드 치려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은 문제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위에 이게 잘 모이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노정면이처럼 공천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 속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의겸이처럼. 요번에 다 드러난 거지 뭐. 네.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노정면이나 양문석은 지금 뭐 더 해요 보면은. 안 그래도 그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노정면이가 하고 뭐라고 하면서 양문석이가 지금 언론이 발작한다고 했어. 저는 오히려 양문석의 발작, 최민희의 막장 아닙니까 이거? 이 발작이란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그건
환자들 병 증세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뇌전증. 굉장히 그거는 그분 환자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보면 공감 능력이 어느 사용이 보면 왜 그러냐? 이 자들이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론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용되는 언론관은 자유민주적 언론관이죠. 그 말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유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언이 지나치거나 하면 명예훼손죄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전체주의 국가의 언론관은 뭐냐? 스탈린주의 언론관입니다. 스탈린주의 언론관은 뭔지 아세요? 자기하고 생각 다르면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혼내는 거예요. 뒤통수 까버리는 뒤통수 거죠. 까버리고 말 못하게 입 틀어막고 이게 스탈린주의 언론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노종면, 양문석, 이재명 말하는 걸 쭉 맥락을 보면 이 자들이 스탈린주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일종의 우리 통일전선 전술 아시죠? 야당일 때는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약자예요. 우린 소수예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세요. 언론 자유 중요해요라고 했다가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입 틀막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라고 징벌적 손배제 또 추진하려고 지금 정청래가 언론 중재법 개정안 또 발의하려고 하죠. 최민희가 방송 3법 통과시켜서 공영방송 연구장악법 만들려고 하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흐름은 스탈린주의 언론관이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재명이는 그래도 뭐 검찰에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애완견이다 했다가 그래 비판을 하니까 옆에서 대표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라고 하니까 일부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부 언론 좀 밝혀주셔. 일부 언론도 있는가 본데 그럼 2부 언론도 있나? 2부 언론은 그리고 애완견도 있고요. 네. 감시견도 있고요. 네. 또 뭐 있더라? 랩독, 와치독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언론이 그럼 개 땡땡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 땡땡 같은 소리야. 여기 이재명이는 이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그 추후에 뒤에 어떤 후폭풍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똥오줌 못 가리는 양문석이는 발작을 하고 최민희는 막장 지금 그걸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뒤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이게 똥오줌 못 가리고 지금 뭐 발작하는 애 뭐네 하면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양문석, 최민희, 이재명이를 위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엑스맨입니까? 이게 이제 기름을 갖다 붓는 이유가 이제 공천 받아서 당선됐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주 커지고 있죠. 잘못하면 당대표 그만둘 수도 있고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대선 그 다음 해에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양문석이나 최민희가 지금 자기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더 강경한 발언으로 선명성을 앞세우면 재선할 수 있겠다. 그럼 그때 되면 이재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 개딸들을 내 거로 만들고 오려고 하는 그 정도. 이 정도로 발작을 일으켜야 개딸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당은 이제 막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당헌 당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형사 입건되거나 어떤 형사 처분이 내려질 경우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통과시켰잖아요. 그것도 토론 긴박한 토론도 없이. 근데 형사 토론 문제 되는 거 딱 한 명 아닙니까? 딱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일당 지배를 위한 1급 체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독재지 뭐. 이렇게 독재 아니에요? 독재. 홀로 다스리는 독재.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가면 되냐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인데 국가 보조금이 우리가 돈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당 독재가 되면 되냐고 이게 지금. 진짜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재미있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JS님 두 분 파란 넥타이 인상적이네요. 여름이라 보기 좋습니다 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이 빨간 거 메고 올라 했는데 날씨가 워낙 오늘 좀 힘들었어요. 이거 지하철 타고 이거 긴 와이셔츠 입어야지.
이것도 입어야지 넥타이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시원한 파란색을 매는 좋겠다. 그래요. 별 뜻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속 시원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어떻게 보면 공선법 위반 사건이 빠르면은 언제 끝난다? 9월 달에 선고가 된다. 9월, 추석. 네. 그리고 그거 이제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공천했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00만 환수에 들어간다. 어. 425억! 425억! 큰일 났네, 큰일 났어. 425억. 근데 425억이 재밌는 게요. 2017년 2월달, 그러니까 2017년 5월달에 장미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있기 3개월 전에 민주당이 뭘 했냐? 지금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지돈 20%, 빚내가지고 대출 80%로 그거를 샀어.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200억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올랐나요? 그게 425억이 넘어. 아, 그럼 200억 남겼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국민들한테는 빚내가지고 연끌해서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들은 돈 빌려가지고 그거 사고, 그리고 그 이자는 제가 알기로는 국고지원금으로 이자를 따박따박. 지 한 푼도 또 이자조차 내지 않고 김의겸 양문석이네. 똑같은 건 똑같은 거. 아, 그런데 이재명이가 공선법 유죄 확정이 되고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당사 그대로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 아, 그렇네요. 네.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방에. 우리 속 좀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멸콩이 되겠네. 멸콩되는 거예요. 요거 바로 진짜 사법부가 이재명이한테 고소미를 먹이면은 민주당 당사가 날아가는 거야. 야, 이렇게 되면 올 추석에는 그냥 잔치국수를 한 몇 그릇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돼야 되는데. 1심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2심, 3심 확정이. 1심 선고가 이제 올 추석이고 네.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아, 네. 그러면 일단 그때는 잔치국수 한 3그릇만 먹죠. 어쨌든 뭐 이번 추석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잔치국수 먹죠 뭐. 우리 이재명 1심 공선법 위반 판결 선고되면은 저희 아마 그때쯤이면 우리 멸콩 TV도 30만 명 넘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모아 같이 우리 멤버들하고 이 잔치국수 파티 한번 하시죠. 깨소금 좀 많이 뿌려주세요. 땡스기빙 파티.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김정숙 딱 걸렸다. 야, 요거. 최근에 김정숙이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 고소. 아, 땡큐. 땡큐. 고소를 해야 네. 김정숙이 배현진을 고소해야 음, 고소인 조사를 일단 받겠죠. 그렇죠. 그럼 가서 온갖 또 네.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네. 뭐 일부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네.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배현진 국회의원을 불러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 퍼즐을 맞춰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좋죠. 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그렇죠. 있겠군.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경찰이나 검찰이 김정숙을 부를까? 아, 그 대목이 또 김정숙이가 양산박에서 또 버스 타고 올까 못 타고 올까? 1억 2천만 원짜리 일렉트리파이드 제네시스 G80을 타고 올라올까? 1호차 딱 붙여가지고 문재인 이렇게 가가지고 아, 거기는 봉황이 이제 안 붙겠죠. 공항이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고소를 했으면은 고소인 조사 받으러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떳떳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앞에 와서 탁 이러면서 레드카펫 앞에 탁 이렇게 이만한 왕따시만한 진주 귀걸이에 또 샤넬 옷 입고 아니면 특별히 지금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선물해준 이게 옷 재단해가지고 이런 거 옷 딱 입고 경찰에 출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 그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예. 그날 고소인 조사 받으러 올 때 김정숙의 패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본 다음에 그걸 또 비평을 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김정숙이 나올까? 그 원래는 법대로는 아니, 고소했으니까 나와야죠. 나와야죠. 아니, 만약 안 나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 뭐 안 나온다 뭐라고 해놓고 지가 고소해놓고 지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방문 조사 가능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소했으니까 고소인 당사자가 나와야죠.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해야지. 어디로 고소했죠, 근데? 중앙지검으로 했나? 경찰서에 했다라고 경찰청. 하는데, 원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합니다. 그럼 서울이네. 법대로 하면은 송파경찰서에 해야죠. 송파경찰서. 송파경찰서. 송파경찰서에 나와가지고 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뭐 양산경찰서, 양산박에 있는 양산경찰서, 예. 양산경찰서 또 앞으로 난리 나겠는데. 이 방송 보시는 양산경찰서장님, 예. 경남경찰청장님, 예. 긴장하세요. 아, 그렇죠. 지금 우리 세범님, 거짓말 제조기 나오겠네. 고발은 이종배 의원님이 했는데, 왜 배현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배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그 문재인의 그녀, 김정숙을 국고손실죄, 배임, 횡령, 이런 것들로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어제,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김정숙이 중앙지검 포트라인에 서야 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도 있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윤건영 의원이 뭐 앞으로 계속 이러면은, 우리 법적 조치를 할 거야! 뭐 그렇지, 이렇게 하더니만, 그 이야기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김정숙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본인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고소했으니까 나와서 조사받아야죠. 우리 선달 원님 양산경찰서 돼지우리 되겠네. 타브 1000명 돌파 천사. 우리 아싸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고고고 너구리님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들 우리 25만 명 돌파하고 나서 우리 멸콩TV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지금 또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어땠어요? 고소왕. 고소왕, 우리 대통령으로 모셨더니만 국민한테 고소를 무지하게 했어요. 우리 문재인, 우리 고소왕. 이제 고소 왕비께서 이제 또 고소를 했는데, 예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했어요? 소송으로 맞서는 건 좀 좀스럽고 민망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김정숙이 배현진 의원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기를 이런 고소로 맞서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것 아니냐라고 반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재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창을 가졌을 때와 방패를 가졌을 때가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창을 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이렇게 피해가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야. 그 일반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럼 떳떳했나? 근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이제 자연인으로 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이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참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참 납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신 세계를. 이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월요일도 그때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회고록을 지난 주말에 절대 산 거 아닙니다, 제가. 사라고도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니고, 우리 영풍문고 가지고, 영풍문고 가지고 봤더니만, 자기가 사실은 진짜 사실대로 쓰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서문에 문재인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웬걸? 타지마할 딱 했더니만, 무슨 허황우 개장식? 뭔 소리를 해. 개장식이 아니고 기공식 아니야, 기공식. 기공식 그 간판 요만한 거 그냥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누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폭주 펑 터지는. 아니 개장식도 아니고 기공식에 자기 마누라를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기공식에 또 그 김정숙 이름도 없어요. 예. 뒤에 보면 그 사진에 보면 도종만 이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정숙은 인도 갈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거지만은. 그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잖아요. 예, 맞아요. 예. 문재인 청와대가
타지마을로 가라. 음흠. 김정숙이 이제 가는 거 정해지고 음흠. 나서 타지마을에 가야 된다. 음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아. 타지마을 가는 일정도 없었고 야. 김정숙 가는 일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만 해서 도종환 장관 일행만 갔다 오면 되는 건데 음흠. 이걸 김정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출장비가 4억으로 늘고 말이야. 기내식이 6,200만 원이고 1인당 야. 40만 원씩.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JA 자님 병원에서 대기하면서도 우리 멸콩TV 봐주시고 슈퍼챗까지 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JA님 자님이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지 우리 JA님께 우리 어떤 빨리 나으시라고 우리 길을 한번 장풍으로 몰아드릴까요? 하나 둘 셋. 풍! 예, 얼른 나오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JA 우리 국풍님 또 두 분 방송 최고시고 꼬리 잡아줍니다 라고 하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네, 승승짱구님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 그 사법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헌법 조문이 몇 조에 뭔지 막 이렇게 막 외워요. 근데 평등이 나란히잖아. 그래서 10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외워가지고 변호사 냈어요. 역시 머리 좋으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외웠지. 근데 정말. 우리 수준 높으신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헌법 11조까지 딱 쓰시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 이재명도 잘못했으면 깜빵 가야 되는 것이고, 조국이도 잘못했으면은 2심에서 실형하면은 깜빵 보내야 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당 대표는요. 사회적인 책무를 져야 됩니다. 네. 사회적인 책무. 그럼 사회적인 책무가 뭐지? 자, 일단 법 앞에 평등하고 네.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책무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무란 건 도덕적인 책무까지 같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인 어떤 결단이 내려지면 결단이 재판부에 선고가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국님, 되숙이 하인들 데리고 휴가 간 거지. 참,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그리고 타브님, 정수가 학교 가자. 이 말 제가 정말 공감하는데요. 왜 공감하느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배현진 의원이 참 애달파라고 하시면서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개 보채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허위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은 문재인의 그녀 김정숙은 뭐가 되죠?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무고죄가 되는 거지. 무고죄가 엄하잖아요. 그럼요. 이재명이가 위증교사 있는 거나 무고하는 거나 똑같은 사법 방인 것이요. 이 이재명 그 위증교사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자신들의 뭡니까 변론서? 변론서를 던져주면서 이거 좀 읽어줘. 읽어줘. 텔레그램으로 몰래 살짝 보내면서. 근데 이제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서 이거 변론서 좀 그렇지. 주면서 읽어봐. 이렇게 위증교사하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위증. 거짓말하라고.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 기억나지도 않는 사실을 기억하는 척해서 직접 들은 척하면서 증언해달라라고 했는 것 자체가 위증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호도한다면은 그렇지. 반성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하면은 중형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무고죄도 그와 준해서 상당히 이게 죄질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사기죄, 무고죄 이렇게 많죠. 그렇죠. 선진국에 비해서. 예.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사기죄나 무고죄가 이 통계학적으로 우리보다 적을까? 아마도 이게 제 상상입니다. 그냥 내피셜입니다. 미국은 카우보이, 권총, 일본은 사무라이, 일본도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 수천 년을 거치면서 무고죄나 사기죄를 저지른 자들이 많이 사라졌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무고죄나 사기죄, 위증교사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사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저희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김성국님, 곤조통님, 어서오이세이, 또 타브님, 또 자율구독료 소액 후원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슈퍼챗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이진 않습니다만 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해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타브님, 특히 저 그 아이디에서 보이는 이 눕혀진 Z 같은 것이 이 히브리어로 이 알파벳 A를 의미하는 것이고 넘버 원, 이 황소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에너지여서 그 에너지를 저희 멜콩TV에서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들어오셨네요. 천만 홍딸님. 야, 이게 최근에 천만 홍달님. 정말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1000명을 넘어서 1048명, 아까 그렇게 넘어가고 계시는데, 저희 멜콩TV의 저력이 지금 쭉쭉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34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정수가 학교 가자. 학교 가자. 네,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만약에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은 그것은 명백한 무고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김정숙 당신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으로 김정숙 딱 걸렸어. 그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 김정숙, 딸인 문다혜 이분들을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 대통령은 정말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본인의 남편, 본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직을 하면 가족들은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에. 그렇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직원들하고 무슨 그 금전 거래가 그렇게 많아. 자신을 태국에서 경호했던 그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좌를 통해서 한국으로 돈 보내고 그것도 뭐 태국 바트와 한국 돈 섞어서 보내고 또 무슨 디자이너의 딸 그 프랑스 국적 한국 사람인데 지금 출국 정지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뭐 또 그 금전 거래가 있고 이런 어떤 그 행동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행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 이런 어떤 그 품격을 가져도 되겠어요? 좀 좋은 품격을 보여줘야지. 예? 그래서 저는 이 김정숙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꼬박꼬박 김정숙 여사라고 제가 불러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사건 터지면서 타지말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여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김정숙 씨에 대해서도 아니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을 좀 지켜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온 지금 국민들이 김정숙 이 글자 세 글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이 본인이 자숙해야 돼. 뭘 고소를 해 고소를. 아, 그렇습니다. 벌써 10시 46분을 넘어가서 이 정도에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새 회원님들이 팍팍 들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차마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 네. 보땡찍님 오셨고 또 사진도 그분을 또 걸어 놓으셨네요. 대장동 그분. 네, 그러셨고. 여기 센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SS킴님, 스킴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닉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차마 저희의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장동 그분께서는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던 사람이 대한민국 대권 후보까지 올랐고, 지금 제1당의 대표란 점이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 희극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멸콩TV가 더욱더 열심히 한번 뛰겠습니다. 저 최지정 변호사 또 이영풍 기자님 정말 해직 기자가 복직이 돼서 KBS 사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뛰어오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이팅! 우리 진영 영풍 크로스 한번 할까요? 크로스. 진영 영풍 크로스! 감사합니다, 시맹님도. 네네.